왜 이렇게 옛날 풍에 젖은 이런 결혼식만 해야 되냐? 장마당에서 가락지를 싸서 같이 끼워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생겼단 말입니다. 노란방 호텔 식당이 있는데 그 밑에다 이제 뷔페 식당 같은 걸 딱 하고 한복을 완전 웨딩 드레스처럼 약간 저기 그렇게 입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쌀이 통했지만 자, 다음은 북한을 격동시킬 바람,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2017 북한에는 네모 지하 결혼식 바람이 분다. 뭘까요? 어떤 지하 결혼식 바람이 불까요? 어떤? 설마. 설마 뭐? 뭐요? 예? 가능이 안 돼. 저도 그거 아니 생각했는데 북한하면 지하하면 생각나는 게 땅굴밖에 없으니까. 시원하게. 아 이왕 파놓은 거 거기서 시원하게 하면 좋잖아요. 땅굴 결혼식. 북한 지하하면은 또 지하철역이 되게 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그냥 여기 열차 지나가면서 막 네, 인사해주고. 하객들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 로man틱으로 생각을 하시네. 예정아 씨. 강남이 어디? 도시? 제 이름이 뭐죠? 남이삭. 네, 남희석의 니은, 희응, 시옷. 아 그게 답이에요? 남 무슨 식? 땡식. 예정아 씨, 남한식. 남한 씨 정답 확인합니다. 가만 씨. 2017 북한에는 남한식 지하 결혼식 바람이 분다. 이렇게 편하셔도 돼요. 아, 예정아 씨 잘 맞추네요. 저 지하란 두 글자 때문에 되게 헷갈렸어요. 맞아요. 저게 되게 헷갈리게. 헷갈렸는데 맞추셨잖아요. 남희석 씨가 정말 예정아 씨 나랑 통하네요. 남한식은 이해가 되는데 지하 결혼식이 이해가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류의 영향으로 이 한국 영화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다 보니까 남한식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옛날 풍에 젖은 이런 결혼식만 해야 되냐? 우리도 남한처럼 저런 결혼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하에서 몰래 남한처럼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옷도 원래 조선 저고리를 입고 하는 게 북한식 결혼식이잖아요. 조선 한복을 딱 입고 하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몰래 밀수를 해서 하얀 드레스를 막 구해다가 그거를 입고 남한식처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 동영상 돌았어요. 네, 왜냐면 노란방 호텔 식당이 있는데 그 밑에다 이제 여기서처럼 뷔페 식당 같은 걸 딱 하고 그다음에 케이크를 이렇게 팔단처럼 이렇게 올려요. 네. 그리고 앞에다 음식을 촌스럽게 넣는 게 아니라 장미꽃을 쫙 깔아요. 네. 그리고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레드카펫 딱 깔고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웨딩 드레스 입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웨딩 드레스는 사진만 찍고 웨딩 드레스를 못 입어요. 왜냐면 너무 자본주의 이게 스타일이 딱 나가지고 대신 한복을 완전 웨딩 드레스처럼 약간 저기 그렇게 입어요. 완전 막 분공이처럼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결혼식 하는 내내 한 옷을 8번 갈아입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딱 한 번 입고 소리 말던데 8번 갈아입어가지고 야, 저 사람들 진짜 부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야. 이 하얀 그 웨딩 드레스 자체가 이게 서양 문화잖아요. 실제로 그걸 입고 제1교포였는데 일본에서 보내준 그 드레스를 입고 찍어 나가서 그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결혼식 당날 막 그 비판서 이렇게 쓸라 이렇게 사루총에 끌려가고 청년동맹위원회에 끌려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입고 싶은 거예요. 신부들이라 하게 되면 드라마에서 정말 그 화려하잖아요. 로망이잖아. 조선 이 한복은요. 결혼식 날에만 입는 게 아니라 북한은 명절날에도 여러 번 입으니까 입고 싶지가 않아요. 입고 싶지가 않아요. 결혼식이 아니어도 입을 날이 많으니까. 하지만 하얀 웨딩 드레스만큼은 꼭 그 결혼식 날 입으면 우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입고 싶으니까 집에서만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게 하고 동상에 나갈 때는 한복을 갈아입고 어쩔 수 없이. 아 그러면 북한은 원래 주민들 결혼할 때 전통 결혼 혼례를 올려요? 저희 때는 딱 연날식을 했습니다. 진짜 같이 맞절도 하고. 맞절하고. 연날처럼 이런 거는 쪽두리랑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해요? 네, 그렇게 딱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또 나눠서 마시고.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 최근에는 저희인데는 어떤 기능 가면 결혼식 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 돈을 모여서는 살림에 보태 결혼식 비용으로 주고 얼굴만 사진관에 찍는다만 사진 걔네 그 얼굴만 찍고 가짜 상 차려준단 말입니다. 그림으로 사진에 딱 찍어서 또 얼굴만 발라주면 여기다 Y사자고 남자는 양복에다가 여자는 치마 저걸 이렇게 해서 몽땅 그저 유해됐습니다. 우린데는. 김정 선생님, 이게 다 보면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류도 있고 예전에 역시 꼭 일본 그렇지.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뭐 저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80년대 벌써 제일교포들은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자처럼 웨딩드레스를 못 입게 하니까 집안에서 입고 그때 스판콜이 달린 스카프도 썼고 예, 그다음에 뭐 하얀 장갑 꼈고 북한은 혼인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은 고려 호텔에서 2박 3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전망 식당에서 스테이크도 썰고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제일 기억나. 네, 그때 우리뿐이 아니었어요. 특권층도 그렇게 했다고. 문제는. 이민들이 뭔데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그 한류 드라마를 보고 따라하는 남한식 지하 결혼식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 음악 나와요? 약간- 딴딴따단 이거 나와요? 그거 안 나와. 이게 정말 죄송한 게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이제 그런 음악을 깔면은 정말 화려하고 예쁘긴 한데 갑자기 다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슈퍼하노라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 게 되게 가장 촌스러워요. 아, 북한 음악? 예. 그래가지고 그게 딱 끝났잖아요. 근데 정말 멘트를 잘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막 놀다가 이제 뭐 당간분들 오면은 당에 대한 노래를 막 하다가 딱 있다가 이래요. 요즘에 좀 새로 유행된 노래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 있다 이러면 MP3에서 나오는 뭐 약간 무슨 약 서른도 아저씨 노래, 뭐 누이 같은 노래 이런 거를 또 불러요. 그러면 야 역시 노래는 이게 너무 좋다 자연스럽고 이제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날에 이거 비판서 쓰려고 하죠. 네, 또 문제는 결혼식하고 뒤풀이 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한국 노래 이런 걸 절대로 못 틀거든요. 그래서 이제처럼 축가 그 허용된 노래만 하다가 뒤풀이 때는 저희가 친한 사람들, 친구들만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방문 다 닫아매고 신부도 옷 다 벗고 옷 편안한 걸로 탁 갈아입고 그다음 나만 음악을 켜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밤새껏 저도 저희 오빠 결혼식 때 밤새껏 놀았거든요. 한류 드라마의 열풍으로 결혼식뿐만 아니고 프로포즈도 남한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청혼이랑 네. 프로포즈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같은 거예요. 청혼해요. 청혼은 해요. 청을 뭐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남한식으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바뀌어서 남자가 나랑 결혼하겠냐고 물어보는 게 최근엔 좀 생겼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말을 왜 물어보냐. 왜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물어본다는 말 자체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나는 이 남자랑 그냥 무조건 살아야 되는가. 맞아. 그냥 약혼을 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약혼 전에라도 약혼 전에라도 얘기를 해야 돼. 사귀잖아요. 사귀면 너하고 내하고 그냥 같이 살자고 약속하면 되지. 남자가 굳이 여자한테 나랑 결혼해 달라고 말한다는 자체를 몰라. 아니 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는 약속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굳이 남자가 딱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한국인은 이 프로포즈란 게 이렇게 가락지를 주면 이렇게 결혼하자고 해서 청혼하는 게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시기에 그런 게 생겼다면 제가 올 때 제가 당연히 남한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태인가? 북한 남자들이 저번에 여자 남자가 너 내 너를 사랑해 하마로 저만 아야 맞아. 야, 내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말한다면 그래 데려가서 장마당에서 가락지를 싸서 같이 끼워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생겼단 말입니다. 가락지, 목걸이, 귀걸이 다 일시로 딱 싸서 지금 몽땅 구물 해서 좋다요. 지금 한류의 영향이네요. 네, 그게 결국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한국식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남자가 처음에 그냥 고백이 뭐냐면 청혼이 우리 결혼하자가 아니라 우리 일단 만나보기로 하는지 맞아. 내 보기 내 어땠어? 내 보기 길 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때 그리고 맞아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10년 기다려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근데 10년. 북한에 쓰는 남녀가 만난다는 거는 우리 남한처럼 일단 만나보자. 그다음에 뭐 조금 괜찮으면 결혼을 상대로 뭐 만나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남자 여자 만나면 일단 우리 만나기요 하는 거는 결혼하기요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예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혼식하고 우리는 지금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진우야 올해는 형 국수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북한은 결혼식 끝나고 무엇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결혼식 하면 국수를 먹이는 게 우선 불리고 이렇게 한 줌씩 놔도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국수 그리고 또 예, 과줄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하객들이 한국처럼 축의금 같은 것도 내나요? 그 경조사 가게 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요 정도 사이는 한 10만 원은 내야 되겠고 뭐 네. 이때는 뭐 5만 원 정도 내야 궁금해요. 되겠다. 근데 평균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근데 궁금해요. 북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도저히 우리는 어렵잖아요. 근데 결혼식이니까 오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 돼. 그냥 오라 뭐 없는데 이게 빈소리 해요. 예, 그냥 오라고 하는데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또 오라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옥수수라도 들고 가고 콩이라도 들고 가요. 진짜예요. 시골에서 그래. 하지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잖아요. 또 가져가게 되면 이게 하객들이 상이 달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구금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달라지는 집들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만은 하객들을 다 받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 2, 3층 옆집, 3호, 2호 집을 빌려요. 그래서 1호 집에는 좀 비싼 손님들, 비싼 돈 가져온 사람, 그쪽에는 귀기가 나와요. 그렇지. 현관부 들어오거나. 네. 그다음에 정말 콩 같은 거 들고 간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만 나와요. 그러거나 자기네 부조를 적게 들고 온 건 생각 못하고 야, 이 집 결혼식상이 뱀이 나오겠다. 아니, 이게 옥수수라던가 콩이라던가 이런 거를 들고 가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비싸고 또 아깝고 하니까 이제 그 겨울에 말려놓았던 강냉이가 있었어요. 예. 그 삶은 강냉이인데 그걸 박아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강냉이를 가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줬는데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연필 하나 이렇게 주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운전박대 당했네. 너무 아니, 무섭네. 저기- 아니, 최근에 이것도 바뀌었어요. 왜요? 옛날에는 뭐 이런 쌀이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해요. 쌀은 돈도 10월이 많이 들고 가는 되지만 국내 돈도 또 안 통해요. 그러니까 국내 돈 가지고 가는 사람은 부피가 많잖아요. 북한 돈이 최근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중국 돈 한 장에 북한 돈 14만 원 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돈으로 5천 원짜리를 하면 이만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달러. 높은 사람들은 달러를 몇 장씩 주고 달러로. 그 아래 단위가 중국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중국 돈 100원짜리 한 장 주는 게 유행이 됐거든요. 아, 누구도 봉투 안에다 중국 돈 한 장 빨간 거 하나야? 100위안. 예, 2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넣어서 주거든요. 오. 아 진짜 궁금한 거 우리나라는 결혼 딱 끝나면 저스트 메리드 해갖고 그건 또 뭐예요? 아니 뭐 메리드 타고 아, 깡통 달고. 네, 그래갖고 막 신혼여행 떠나잖아요. 웨딩카. 웨딩카. 없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자전거밖에 웨딩카는 없는데. 못 사고 아마 동방어도 없을 거예요. 트랙터도 기름이 결혼하고 없어요. 차 타는 거는 남자가 여자 데리러 갈 때 그때 자기 집 승용차나를 빌려 타가지고 데리러 가고 가서 바로 남자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사적지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적지 동상인가 인사를 다 드리고 이렇게 충성심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남자 집에 와서 상을 받고 예 그다음에 차는 가고 예 뭐 잘 차려주고 이래 가고 예. 허니문은 없어요. 저희 친삼촌이 이정재를 닮았어요. 네. 신은아 씨는 정우성 닮았는데 정말 닮았어요? 아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뭐 그 영화 감독님의 따님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삼촌이 차 무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 이제 북한은 막 소달구지 이런 걸로 막 짐을 나르거든요. 근데 저희 삼촌이 결혼식 하는 날 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차에 신부랑 신랑이 타잖아요. 근데 온 동네에 있는 애들이 차를 처음 보니까 그게 다 매달린 거예요. 어이구야. 예, 저도 매달리고 저희 언니 뭐 동네에 있는 애들 다 매달리다 보니까 온 시내를 그 모든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와 위험했겠다. 네, 다 태워가지고 돌았던 한 바퀴 도네. 네. 이정현 씨는 혹시 어떤 결혼 상상하세요? 요새 뭐 웨딩 추세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금요일 밤에 이렇게 밤에 좀 불금 웨딩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멋있다. 네. 불금에 혹시 뭐 클럽을 빌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요새. 맞아요. 요새 많이들 해요니까 네. 오히려 주말 안 하는 게 고마워요. 맞아요. 우리 소율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결혼한다면 어떤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옛날부터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혼하면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하객들이 없으면은 그게 너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혼식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객이 없어서 하객 알바를 고용해야 되나 요즘엔 스몰 웨딩이 유행이라. 근데 이게 그런 사실 뭐- 고민을 한 적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현재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북에서 오신 분들 아마 이 결혼 생각하면 약간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은 어떡하나, 우리 하객에 나 아무도 친척 없으면 어떡하나. 저는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제 우리 아빠 엄마가 이제 온다고 해도 이제 언제 올지 그거 계약을 아직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시집 갈 때 되면은 이제 우리 아빠 엄마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 너무 걱정이고. 예. 혼자 왔으니까. 예, 저는 혼자 왔으니까. 친구도 예,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에요. 한국에 와서 결혼식 하는 거 봤는데 다 아빠가 살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집 갈 때 통일이 안 되면 난 누가 데려다 주나 이런 고민을 했죠. 송중 씨 따님은 얼마 전에 결혼했죠? 결혼 안 했습니다, 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하자고 만들어 놓은 그 돈 비용을 저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예식 비용이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데려왔으니까 딸이 결혼식 밀렸단 말입니다. 어머 하자. 그 엄마 데려다 놓는데 정작 솔직히 이제 결혼식 시키자고 보니까 한국엔 다 아버지가 손 쥐고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야, 아버지 없는데 저 딸을 어떻게 저 남편이 진짜 저 인계해 줄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여자들은 시집 간 날은 정말 설고 또 설분데 아, 저거 이제 어떻게 보내가 나는 그건심이 진짜 저도 듭니다. 아, 지금 그러면 예식을 미룬 거예요? 네. 원래는 작년에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10월에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행서를 못 찾았는데 엄마가 있다 하니까 결혼식 못해서 다 엄마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하다 그 돈을 몽땅 거기다 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현주 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식을 여기서 할 때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는 엄마도 없었고. 엄마 안 오셨을 때? 네, 엄마 안 오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신부 쪽에도 부모님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 아는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앉히는 것보단 그래도 그 저희 신랑의 이모님이 낫지 네. 않겠냐. 그래서 이모님이랑 이모부가 앉아 계셨는데 아버지가 아니니까 이모부 손잡고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신랑하고 같이 동시 입장을 했어요. 그때 울었어요? 결혼식 때? 예. 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엄마 생각도 나고 나 이렇게 시집 가는 거 우리 엄마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은데 엄마 없이 이렇게 가짜 엄마, 가짜 아빠를 앉혀놓고 결혼을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펐고 그리고 신랑 쪽 하객과 신부 쪽 하객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 그게 많이 좀 저는 경험자로서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네.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제 하객 적는 거를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나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남자라면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잘 합의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하객이 없었거든요. 저도 뭐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너무 따로 이렇게 앉으면 너무 노적이 너무 처지니까 하객을 다 양쪽에 앉으라고 이렇게 아예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입장할 때 그 도와주시는 분이 도우미분이 다 양쪽에 똑같이 앉으시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같이 다니는데 저희 교회 분은 일부러 제 쪽에 더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신부가 북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북한 사람 맞아 너무 하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좀 남자분이 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한국에 남한에 있는 많은 여자분들도 하는 고민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친구가 다 이미 결혼해서 나만 남았을 때 결혼한 친구들이 잘 결혼식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을 사실은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2017 북한을 뒤흔들 격동의 바람이 분다. 2017년도에도 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을 위협하는 새로운 권력의 바람부터 또 주민들에게 부는 아주 유행의 바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북한에 불어닥칠 격동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바람 뭘지 공개합니다. 북한을 격동시킬 첫 번째 바람, 새로운 권력의 바람. 새로운 권력의 바람이라면 그럼 혹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자가 나오는 건가요? 사실 뭐 권력이 무너진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바람이지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권력이 무너진다는 건 좀 거의나 제가 볼 때도 가망이 없는 소리고 다만 지금 김정은 정권 5년 차에 보면은 첫째로 미사일 쏘고 핵 고무저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등을 돌렸잖아요. 네. 두 번째는 보면은 또 지나친 숙청 바람 때문에 또 간부들이 또 등을 돌려서 뭐 최근에도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고. 그렇죠. 세 번째 또 뭐냐면 내수 경제가 또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계속 등을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라 유지하겠다고 하지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보지도 못할 통치는 계속 이어나가니까 이상한 그런 변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유추까지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70년의 관성이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성의 법칙이 끝나면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 한 5년 집권해서 공포 정치를 해봤지만 많은 사람도 죽이고 그래봤지만 결국은 관성이 끝나가면 그 체제는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1, 2년이 고비인데 올해 이제 2017년이 바로 북한 사회주의 관성이 거의 막을 내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좀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막을 내릴 것 같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핵이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으로 지금 270, 2321 두 개 제재가 지금 겹쳐서 북한을 완전히 목을 조르고 있고 네. 중국도 제재에 어떤 이 실효적 제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밖으로부터 조여오고 내부로부터 장마당이 자꾸 치받고 그래서 상당히 권력은 위태롭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흐름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잠룡들 중에 누가 잘 될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이만갑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7년 격동하는 김정은 정권. 국제사회가 등 돌리고 주민들도 등 돌리고 고위 간부마저 등 돌리고 있는 현실. 새로운 지도자가 절실한 북한. 그래서 준비했다. 선택 2017 이만갑 예측 조사. 탈북 미남 미녀들이 예측하는 북한 새로운 권력의 주인공은 기호 1번 김정은의 숙부 현 북한 체코 대사 김평일. 기호 2번 김정은의 이복형 비운의 왕세자 김정남. 기호 3번 김정은의 여동생 북한의 숨은 권력자 김여정. 이만갑에게 묻는다. 새로운 권력의 바람은 누구를 향해 불 것인가?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이만갑 출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북한도 선거를 하죠? 네, 그러면 저희 당연히 100% 찬성 투표죠. 100% 찬성 투표죠. 100% 찬성 투표하였다. 이런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없죠? 후보는 단일 후보. 단일 한 명. 기본적으로 이거 이해를 하실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대선한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여러 당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선 거치고 소속이 없는 무소속도 나오죠. 네.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북한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함경북도 해령에서 대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이미 정해졌어요. 암흑에. 여기 경쟁자 없습니다. 그냥 얘, 남희석, 박은혜, 여긴 얘 이렇게 다 찍어요. 그럼 얘네를 그냥 다 투표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 따위 할 필요도 없고요. 쓰는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이에 아마 나왔습니다. 정지도 아니 저기요. 북한 선거표 사진은 선거표는 남한하고 틀립니다. 남한은 입 후보자 쭉 있고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은 그런 게 없다니까. 입 후보자 이름 하나만 있어요. 찬성 반대도 안 써 있어요? 없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언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막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선거할 때 저희 집에 내가 없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반동분자를 지켜가지고요. 저희는 아예 역적 집안에 돼요. 우선 저희 탈북 미녀들이 각 후보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2017년 북조선을 격동시킬 권력의 바람 첫 번째. 외모도 성격도 김일성 판박이 김평일. 1954년 출생. 김정일의 이복 동생으로 알려진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후 군사대학을 졸업했다. 북한 최고의 군사 브레인으로 떠오르며 김일성에게 큰 신임을 얻었다. 하지만 김정일에게 왕자를 뺏긴 김평일. 결국 김정일의 견제로 30년 넘게 해외 외교관 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체코 주재 북한 대사로 활동 중이다. 2017년 북조선을 격동시킬 권력의 바람. 두 번째, 또더리 엘리트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1971년에 태어나 일찌감치 해외 유학길에 오르며 엘리트 교육을 받은 김정남은 김정일에게 무한한 애정을 받은 인물. 그러나 김정은에게 밀려 해외 떠돌이 신세로 전락.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를 접한 김정남은 현재 해외 각지를 돌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외치고 있다.
2017년 북조선을 격동시킬 권력의 바람 세 번째. 모든 길은 요정동지로 통한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1987년 출생으로 김정일 연결식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오빠 김정은과 스위스 유학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나이에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된 김여정. 현재 김여정은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을 이끌며 핵심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만갑 기축조사 인물 소개였습니다. 그럼 보니까 저 세 후보가 다 결국은 뭐 김 씨고 지금 세 입 후보자 세 명이 김정은하고의 관계는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북한의 김 씨 일가에 대한 평가가 국내 시각과 해외 시각이 있어요. 국제사회 시각. 예. 우리는 주로 TV나 언론에서 국내적인 시각에서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해외 시각은 지금 김정은과 그 김 씨 일가의 김평일, 김정철 그리고 김여정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과연 이들 중에서 김정은보다 더 뛰어나게 북한의 변화와 그리고 개혁개방을 이끌 적임자가 누굴까라고 평가했을 때 최근에 홍콩의 아주주간도 이야기한 것처럼 김평일이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김 씨 일가의 집안의 이야기는 북한 내에서는 국비예요. 그렇죠. 사생활조차도. 그래서 김정남이나 그 김정철이나 김여정은 김정은의 행진지조차도 북한 주민들은 실은 탈북하기 전까지 몰라요. 하지만 김평일은 북한 주민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구분하고 대부분 잘 알아요. 김평일이. 인지도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북한 보위부가 한 명이 붙었는데 지금 4명이 붙어서 김평일에 대한 어떤 동향, 움직임, 동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도 주시를 하겠네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도 당연히 주시를 할 거고요. 하겠죠. 그리고 영국의 MI6나 그리고 미국의 CIA 그리고 러시아의 KGB까지조차도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그 아빠 세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가 김평일을 이제 내세우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일성이를 받들어서 그렇게 이제 혁명적인 업적이 있는 사람의 아들을 이제 내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올라선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후보가 거인 김평일이 될 뻔했는데 김정일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여서 자기가 올라섰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평일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가 통일됐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났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평일 약간 세대 차이가 있는데 예전 세대, 기존 세대는 김평일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두 아들이 있는데 김정일보다 김평일이가 김일성이를 더 많이 닮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3명 중에 혹시 이 우리 미녀들도 보면은 김평일이가 가장 친근할 수도 있는. 그리고 김정은과 김정남의 관계하게 되면은 상당히 거리 깊죠.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김정남이는 김정은이가 아직 소자 신세로 해서 밀려다닐 때 김정남이 벌써 그때 해외에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간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김정남이가 뭐 디즈니랜드에 가서 잡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안타까워서 디즈니랜드 미키마우스를 보러 가겠습니까? 해외 자금을 김정일의 일부 해외 자금을 관리를 하고 수금을 돌아다닌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김정은이가 실권을 잡으면은 김정남이가 쥐고 있던 아버지의 비자금에 관심을 갖겠죠. 이런 것 때문에 둘이가 상당히 그 사이가 나빠진 거죠. 저는 근데 김정남 씨가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뭔가 이렇게 교류적으로 북한이 좀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지노를 만들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있죠, 북한의 카지노. 아니 카지노 생겼어요. 라선에도 있고 평양에도 생겼는데 그 옛날 이야기지만 김정남이는 제가 그 사람은 그 고려호텔에서 자주 봤어요. 예전에 고려호텔이 새로 생겼을 때 여기서 양주 마실 수 있고 뭐 슬롯 머신이 생겼을 때 그 양반은 매일이다시피 있었어요.
거기서 양주 먹고 했는데 카지노에 출몰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북한이 슈퍼노트 있잖아요. 네. 카지노에 가서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자기 용돈을 하려면 뭐 $10,000 가져가서 거기서 $5,000 건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지노에 자주 나타났을 수도 있겠고 아마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 거죠. 자, 안채연 씨. 김정은하고 김여정. 뭐 둘이 남매니까 뭐 당연히 뭐 물러진다면 김여정한테 가장 먼저 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죠. 현 지도자인 김정은은 앞에서 끄는 말이라면 김여정은 뒤에서 미는 말이다. 이렇게 뭐 쌍두마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그 미군이 뭐 참수작전이다, 정밀 타격이다 한 이후에 둘이 찢어져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둘 다 죽지 않기 위해서 대리는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은밀히 둘이 다니면서도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같이 나왔다고 보도를 또 안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북한이 그 절대 지배자에 대한 동선을 잘 비밀을 지키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뭐 이만가 예능에서 하는 거지만 약간의 가능성을 김정은 건강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봐요. 왜냐면 갑자기 뭐 며칠 동안 안 보이거나 갑자기 뭐 혈압이나 예를 들어서 진짜 당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했을 때 누구한테 믿을 사람한테 맡길 것이냐 또는 옆에 사람들이 이제 밀 것이냐에 대한 이 추측으로 아니 그 보는데 법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 김정은 유고시에는 누가 뭐 대행을 한다. 우리는 뭐 대통령이 탄핵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당 정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원수급인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있지만 이 양반도 뭐 90세가 넘어서 오늘 내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을 정해놓질 않았고 이제 그 궁금하다는 그 대리인은 당연히 김여정이다. 북한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북한이 예전에 김일성, 김정을 죽었을 때도 보면 장의위원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우리로 말하면 최고 그냥 그 회의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장의위원회에서 기본 위원장이 누구냐, 뭐이냐 그게 따라서 결국 거기서 논의를 하는 데 그건 형식이고 어디까지나 지금 보면은 뭐 안 박사님 말 맞잖아. 김여정이가 뭐 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 어찌 보면 또 김정철이도 뭔가 낯을 비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예측이죠. 자, 그러면 북한의 현 사정상 여성 지도자가 탄생한다는 거를 인민이나 그 권력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 김여정이가 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일단 신뢰도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얼마 전에도 뭐 저쪽 분들이 새로 나오신 분들 보면 김여정이 누군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아는 분이 얼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여정의 지금 통치 스타일 보면은 의외로 무자비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만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에서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라는 부서를 맡으면서 일체 곧 자기 아빠 볼 되는 간부들을 휘어잡고 있는 게 김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선전선동 부부장이 되면서 지금 그 자기 할아버지 꼴되는 김기남 선전 부위원장도 혁명화 보내고 또 이재일 제1부부장도 혁명화 보내고 또 최휘 부부장도 혁명화 보내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꼴되는 선전선동계의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혁명화 보낸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전혀 이런 어떤 스페이스나 이런 면에서 여유가 없다.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죠. 그러면 김여정 후보는 전혀 아니다. 그렇죠. 올라서도 물론 현 실세에서는 김정은과 맞먹는 오빠와 밑에 동생이니까 힘을 쓰지만 이게 올라섰다가는 당장 무너질 수 있죠. 저는 약간 김여정이가 이제 당장 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또 자기 오빠도 그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김여정이가 정치를 해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건 김여정이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정숙에 대한 그런 그 항일인 여성형은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경희도 이제 그렇게 주황당 사업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야, 북한 진짜 김정은 갑자기 쓰러지면 이상해지겠네, 여기. 희한해지겠네. 근데 저는 상황이. 김정은이가 쓰러지면 김여정이 뒤에서 실세를 하는데 대신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자로 앞에 나서고. 그 이유가 여전히 남녀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봉건 사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정이가 딱 나서서 뭔가 이렇게 막 리더하고 뭔가 정말 수령으로 추앙받는 것보다는 뒤에서 실세를 뭘 하도 그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남자여야 되는 게 아직까지 북한 사람의 정서에는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은 김정은 뒤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김정은의 정권이 김여정의 정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정권이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김여정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김평일이나 김정남 그분들이 와서 한다면 개혁 개방을 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북한 체제에서 밀려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1인자 자리에 대한 되게 고품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가 1인자가 되면 지금보다 더 강한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김여정이 한다면 지금같이 처리 없이 날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권이 제가 봤을 때 오래 갈 것 같지 못해요. 오히려 김여정이 하면 북한 체제가 더 빨리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김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정한 세대가 돼서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김여정이 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튼 뭐 우리가 바라는 거야. 그 김정은 정권이 끝나고 나면 통일이 되는 걸 가장 네. 원하죠. 예, 근데 오늘 3명 알아봤는데 역시 사실은 다 원치 않는 인물들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북한에 어떤 바람이 또 불지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을 격동시킬 바람, 나 혼자 산다 바람. 1인 가구. 요즘에 한국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술, 혼밥 쪽 굉장히 많아요. 이 혼자 사는 바람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죠. 그 보면 북한이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뭐 국가 의존 위주였다면 지금 개인주의가 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 영향이 상당히 많이 상관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서 장사가 잘 된다 하면 최근에는 아무리 통제가 있어도 직장에다 어느 정도 로비를 하면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가난이 싸움이라고 해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또 젊은 친구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마인드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혼자 사는 위주로 또 특히나 또 한류 영향이 또 상당히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유행이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은 나라에서 집을 준다면서요. 네. 그럼 혼자 살면 혼자한테도 각자도 집을 주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은 북한 주택이라는 거는 사적 재산이 아닙니다. 100% 다 국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가가 빌려주는 형태예요. 임대를 해주는 형태인데 그래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라고 해서 입사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발급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내가 국가에서 빌린 집입니다. 이게 인증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집이 큰데 이 동거 형태로 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암암리에 주택 매매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데 혼자 사는 거는 법에 저촉이 안 돼요. 네. 그러나 국가 집을 가지고 이걸 월세를 준다거나 하면은 이거 국가 소유 가지고 자기 개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단속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국가에서 집을 주는데 뭐 혹시 전세나 월세를 또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요. 그런 형태는 일체 다른 유형의 형태는 없고 그다음에 빌려주는 형태는 개인들이 그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래 단속은 당하죠.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주면 뭔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대로 혼자 살아서 또 자기 또 나름대로 장사를 해서 벌 수가 있고 이런 형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월세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일단은 이제 그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이제 있는데 거기면 이제 빈 방, 쓰지 않는 방을 이제 또 월세로 줄 때도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허름한 집을 이제 사요, 싼 가격에. 그래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게 이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 돈으로 이제 그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이제 월세 형태처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처럼 불법이거든요. 이제 그 월세가.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안매장처럼 이제 몰래 이제 그걸 다 수소문해서 하는데 솔직히 개인이 집이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긴 해요. 아, 임대업 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러면 비밀리에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근에는 부동산도 개인이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장마당 근처의 집들이 되게 이 시세가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장마당 근처에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내가 사는 집을 절반을 갈라서 아예 부엌 다 놔주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절반을 막아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줘요. 겉으로 보기엔 한 집이지만 안에는 2개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의 위치에 따라서 쌀 10kg 내지 20kg까지 받고 다른 그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쌀 20kg씩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마당 근처의 집들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아, 우리나라는 역세권이 비싼데 거기는 장마당 세권이구나. 네, 장마당 근처가 비싸요.
왜 혼자 사는 여자들 보면 우리는 왜 커리어우먼 같다거나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북한에도 혹시 혼자 사는 여자들 보면 좀 멋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뭐 물론 뭐 혼자 사는 여자들 뭐 신이라 뭐 신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인기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막 이제 그냥 아가씨로 이제 나이 먹어가도 막 가부라는 말을 그냥 이제 막 했거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이런 뭐가 좀 약간 모자라서 저 여자는 이제 시집을 못 갔다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옛날 인식은 이제 다 없고 그냥 그냥 정상적인 여자라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네, 최고는 많이 바뀐 게 혼자 산다는 자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을 잘 번다는 뜻이에요. 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사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은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집까지 거기다 가지고 있으면 최근에는 최고의 인기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또 더 인기인 게 대학생 남자들한테 더 인기거든요. 예. 만약에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여자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얹혀서 살 수 있고 저희 옆집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집을 가지고 혼자 사는데 대학생 남편이 1학년인데 들어온 거예요, 여자 집에. 군대 갔다가 바로 오다 보니까 돈도 없고 대학 대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얻어서 여자 집에 들어오니까 자전거도 사주고 손전화도 사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대학생 남자들한테는 특히 인기고 최근 사회에서도 좋게 보죠. 그전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혼자 사는 여자들,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댁에서 떠도는 소리가 부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산다. 간부, 어부, 가부. 이렇게. 간부. 어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그다음에 가부, 혼자 사는 여자들. 이렇게 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고태적으로 좀 다 번졌으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은 또 솔직히 뭐 거추장스럽고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속담이 또 어떤 게는가 하면 호라비 집에 이 석섬이고 가부 집에 쌀 석섬이다. 예, 그렇게 말이 되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잘 삽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 또 살아가면 보면. 그러고 보면 집안도 깨끗하게 잘 해놓고 뭐 다 하고 또 혼자 사는 여자들이 자기 능력 있고 힘 있는 남자들 또 이렇게 같이 또 교제력 친해가지고 그 남자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장사해서 또 번창하는 그런 누가 지낼 신뢰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북한에서도 혹시 동거를 하나요? 남녀가? 최근에 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거 보고 동거를 그런 거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따로 혼자 지금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이 많아서. 그래서 결혼식 애기 안 안고 하고. 결혼식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이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도 상 따로 차려주는 거 봤고 애기 3살짜리 안고 결혼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는 오빠도 그렇게 했어요. 송죽 씨도 보셨다고요? 네, 우리 데는 그런 거 많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저희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그저 암 대고서 같이 와서 사는 게 진짜 많습니다. 남이 우빵 하나 예, 빌려가지고. 정식 결혼을 했어도 이제 결혼 등록을 안 했으면 동거라고 거의 다 저희는. 맞아. 그 그런 정식으로 경우도 등록을 있어요? 안 등록 안 하는 했으면. 경우? 예. 혼인 신고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에서는 이혼이 잘 안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방침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혼 재판소를 뭐 함흥에 하나, 평양에 하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2개밖에 이제 안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폐쇄시킨다고 이제 그 방침이 내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혼율이 막 많고 하니까 이혼을 안 시킨다고. 그래서 이혼을 내가 이제 신청을 했으면 3년 어간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간부 제외하고는 거의 보면 한 3년 살아보고 한 4년째 되면 이제 결혼 등록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앞집도 딱 그렇게 살았는데 5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외아버리 서장을 하면서 엄청 잘 살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살은 거예요. 12살 아래짜리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5년 동안 애가 4살 되도록 결혼 등록을 안 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회사가 망했거든요. 여자는 그냥 소리 없이 짐을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남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 등록 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근데 문제는 결혼 등록을 안 하면 아이 그렇지, 아이 호적이 안 되잖아. 그 등록도 문제 아니에요? 없이 해요. 그러니까 출생증도 되게 보면은 북한은 뭐냐면 일체 주민등록이나 거주의 이전이나 이런 걸 우리 좀 관공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해요. 보안소라는 데서. 예. 그러니까 거기 하기 때문에 애기 출산한 다음에도 출생신고를 안 하면은 북한은 출생증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도 그 증명서를 소지하거든요. 그걸 발급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애 2살, 3살 된 다음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와서 왜 이걸 이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강하게 이야기는 안 하죠, 그거 가지고. 예, 북한 사회를 뒤흔들 나 혼자 산다 바람.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독립 열풍이 불면서 또
인테리어에 관심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야, 요즘 들어서 이제 최근 그 해외 토픽에 보니까 중국의 건설회사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이제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북한 자체에서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인테리어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진호 씨. 네. 진호 씨 집이 되게 좋아서. 승우 씨 집보다 괜찮나요? 저희 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진짜요? 얼마나 좋아요? 저거보다는 좀 좋죠. 몇 층이라고 했죠? 저희 36층. 저희 36층. 뷰가 예술이겠네요. 몇 층짜리예요? 저 아까 32층까지 나오던데. 와, 진짜 유치원생이야? 진짜 호세가 진짜 짱이에요. 아니, 저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가끔 연락 와요? 집주인이요? 예. 아니, 저 조건이 연락 안 하는 조건. 아, 자기 집 아니네요, 그럼. 자기 집이. 예, 저희 집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그건 제 집이에요, 다. 아, 저기는 저 네, 집이랑. 북한은 남의 집이랑 먹고 다 아, 자기 그럼 집이죠. 네가 이겼다, 그럼. 근데 저 정도면은 상위 몇 프로에 사는 사람들? 상위 1%죠. 상위 1%. 저 깜짝거리고 같은. 김주혜 선생님. 네. 저 정도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사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게 북한의 계층에서 최고위층이나 또 북한에서 중시하는 계층이 있어요. 예. 권력상으로는 고위층이 아닐지라도 예술인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뭐 이렇게 북한에서 중시하는 계층들이 애기 선물로 줄 때 당의 정책과 홍보를 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이죠. 최고급이죠. 남한에서는 우리 왜 집을 구할 때 뭐 남양집을 선호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좀 어떤 걸 보고 집을 구하는지 궁금해요. 북한도 똑같아요. 집 방향이 햇빛이 잘 들어오나 우선 보고 두 번째로 위치가 내가 장사하기에 편리한 위치인가 장마당 거리가 가까운가 그걸 보고 내부 구조는 대부분 들어가서 다 뜯어 고쳐요. 내 마음에 들게끔 부엌도 안에 거 다시 하고 방향도 다 고치는데 집 방향 전체는 못 바꾸니까 그 햇빛이 잘 들어오는가 출입문이 어디로 나 있는가는 잘 봐요.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역시 뭐 핫플레이스의 구분이라든가 역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도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평양은 중요하게 이 화력발전소 인근이 가장 떠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화력발전소 폐수를 갖다가 진에 돌려서 이렇게 그 더운물로 이렇게 스팀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가 멀수록 물이 식어.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근처가 가장 잘 뜨고 전기도 잘 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지금 평양과 낮은 선봉과 창진과 아오지 있는 그 뭐죠 그쪽이랑 너무 지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최송주 씨 집을 직접 지었잖아요. 네. 정말 궁금해요. 어떤 집에 어떤 식의 인테리어가 돼 있었나요? 물론 저희 집은 통나물로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지은 거란 말입니다. 이건 살림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번한 집이 하니까 바로 저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 집이 집 안하게 그저 문을 척 들어가면 방안이자 부엌이자 그저 집 안하기란 말입니다. 거기다 그저 제가 이 집을 지면서 산 속이니까 다른 편은 모르는데 그 김치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집 밑에다가 마루 밑에다가 김치움을 팠단 말입니다. 지하로 이렇게.
땅 밑으로. 그럼 마루를 저 가마이었는데 마루를 쳐 열면 땅 밑으로 한 2m 되게. 아, 집 안에서? 네, 집 안악을로. 자꾸 훔쳐가니까. 네, 자꾸 훔쳐가고 하고 그다음 얼지 않을까. 그건 치우니까 김치가 잘못하면 온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 그 밑에다 파고 돌석 주고 다 쌌단 말입니다. 그 내면은 몽땅. 돌석 주고 제절로 다 싸서 거기다 버구든 통이든 비닐방막에다 넣어서 네. 김치를 했단 말입니다. 셀프로 김치 냉장고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여름에도 그 음식은 변하지도 않고 정말 좋았습니다. 냉장고. 아니, 저는 사실은 이만가면서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영상을 본 게 아파트 안에 불을 떼더라고요. 맞아요. 다 떼요.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희 우리 위에 집인가 그 집에서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정말 울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래가지고 돼지 저희는 이제 아파트 우리 집 안에 이제 다 복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랑 좀 예쁘게 한 집은 이제 딱 들어가 보면 뭔가 알려요. 근데 약간 그렇지 않은 집에는 이제 돼지를 2마리씩 키우는데 돼지가 이제 올리뜨고 내리뜨고 이제 밥 안 주면 꽥꽥 거려가지고 그 우리 집에는 애기도 모았어요. 솔직히 그 돼지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건 똥내가 엄청 나요. 돼지 이게 똥내가.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토니 씨가 지금 몰라서 아파트인데 이게 마루를 좀 걷으니까 아궁이가 나와요. 밑에. 그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는데 불을 안 떼고 거기다 돼지를 넣어놓고 키우는 집이 있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오빠 그렇게 키워요. 봤어요. 돼지 토끼. 불을 또 불도 같이 뗀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불을 떼게 되면 돼지들 와서 막 주둥이 갔다가 그 주인이 등 갔다가 막 똥 묻혀놓고 막 이래가. 이거서 뛰게라. 그러니까 그거 아파트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는 일반 주택 같은 데는 어쨌든 돼지 굴하고 집이 가깝잖아요. 밤에 도둑이 들어도 뛰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빨리 수습을 못하고 인척도 못 들으니까 인척도 그러니까 될수록 집에 그게 제일 유일한 게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는 화장실을 여치 않으면 널마루에다가 그리고 평양에만 이렇게 아궁이가 거의 없이 지금 이래 하지만 지방 아파트는 그 다 아궁이, 네, 예, 맞아요. 다 아궁이가 다 있습니다. 안에 또 엄청 크고 하니까. 아 근데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으면 윗집에서 불을 떼면 밑에 집이 따뜻하겠네요. 아, 그건 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제일 선행 게 지붕이 막 뜨겁겠네요. 맨 꼭대기 층은 겁나도 추워요. 근데요. 맞아, 언니. 엄청 추워. 그 진호 씨가 생각하는 그런 30몇 층 아파트는 저기 몇 군데 없고 지방에는 3층이 전부예요. 아니, 그리고 또는 30몇 층인데 전기가 없어서 뛰는 집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물이 제일 잘 나오는 1층이 로얄층이에요. 맞아요. 오. 수림 씨는 어떻게 살았어요? 저희는 집이 조금 또 국경 연선에 있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를 또 빨리빨리 좀 많이 접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북한도 막 한때 이게 막 유행이 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집의 인테리어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널마루던 인테리어 그 원래 기존은 널마루고 식장이 그냥 간단하게 안에 그릇이 안 보일 정도 조각 유리 정도 이런 식장이었는데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널마루가 없어지고 그 타일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온 벽 다 타일로 쫙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서서 그러니까 제일 북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타일 부엌에다가 서서 일하고 그다음에 중국 유행하는 뭐 빨간 바게트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기존의 걸 다 없애버리고 벽 통째로 그냥 유리문을 나무도 없고 그냥 통유리 큰 거 딱 엮고 장식해가지고 북한에 또 범양 그릇이 또 되게 잘 비싸고 그래요. 옛날에는 미음 그릇이 반짝반짝한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릇과 뭐 컵 이런 걸 쫙 한눈에 보이게 그렇게도 하고 꾸며놨구나. 저희가 네. 그래서 수림 씨의 북한 집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건 노래방 노래야. 언니 어떤 노래방이에요? 저거 엄청 이 정수기 있는 거 봐, 오른쪽에. 와. 대박. 크기도 엄청 크고. 잘 살았네. 네, 수지옷장이고 그렇죠 정숙이고 그다음에 저기 북한은 색텔레비가 되게 또 잘 사는 상징이고 또 잘 살아도 최고다. 평수가 큰 거가 또 이랬는데 어쨌든 그냥 나름대로 이런 가구라든가 인테리어를 많이 신경을 써서 최고다, 저 최고. 서랍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기 있는 집들에서 다이브. 인기 많은 한국에서도 예. 그런 서랍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냉장고예요? 냉장고. 아, 저 부의 상징 사이다 원샷 아니에요? 저거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북한에서 좀 먹고 그냥 잘 살았다라고 좀 이거는 그냥 나름대로 했는데 한국 와서는 잘 살았다 할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최고의 냉장고였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저런 냉장고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웠었거든요.
근데 저거 냉장고가 전기가 안 오니까 사용이 안 되니까 괴짜. 예, 그냥 괴짜 갖고 그냥 음식이 시원하게 먹을 거는 김치움에 갖다가 다 여놔요. 아, 저는 그냥 인테리어일 뿐이에요. 저거 그냥 전기가 안 오니까. 장식용이에요. 예. 허세샷이네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신랑 맞네. 잘 산다. 아니 저건 자려고 이불을 펴놨는데 여름이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국에서 받은 디지털 그 사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짬나면 찍어요. 그냥 자다가 야 사진 찍자 이래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고 밑에는 밥상인 것 같은데요? 예, 밥상 맞아요. 가게 저 밥상. 밥상, 예, 저 밥상도 조개 이런 껍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거 우리가 전복 껍질. 예, 그 손이 오는 사람마다 저 밥상을 너무 특이하고 하니까 팔라고 그리고 대사 때마다 사람들이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집 상 좀 빌려달라고. 맞아요. 빌려달라고. 한국에서도 저 정도 자개를 살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일 지금 그 한국에 올 때 저 상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거 상 들고 태국 한번 건너면 정말 네, 근데 북한도 진짜 잘 사는 곳엔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소율 씨는 한국에 와서 어떤 집을 보면 신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신기했던 게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앉아서 보는 변기가 처음에는 뭔가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멋에 쓰는 물건인 거 처음에 연구를 하다가 맞아요. 물이 있길래 약간 변기 같기도 생기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변기인가 생각했고 그리고 네. 집 안에 불 때는 그거 부엌이 없더라고요. 아궁이가. 네, 아궁이는 저는 다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궁이가 없이 사는데 구들이 뜨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지 했더니 가스로 한다고. 이해하기 그래서 어려웠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편하고 그래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송주 고모님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도 신기한 게 많을 거예요.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맞습니다. 저는 집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아마 놀란 게 그 문호턱 연락 보니까 번호 이렇게 비밀번호 키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북한에 다 열쇠를 열고 이렇게 여는 제통인데 계산한 거 달아떼서 우리 딸 보고 보니까 어머 이제부터 여기다 비밀번호 번호 대주겠으니까 이거 눌러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셔서 제가 집을 떠난 날로 우리 딸이 날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다 숫자를 연 거 알았다 내 이제 가서 내 절로 연다고 해서 문을 탁 여는서 문이 뚫고 들어가 열리는 그 순간에 제가 야 이게 진짜 공화국에서 진짜 이 공산군 정찰병들 작전 문건 달치하려고 했는데 이 감정이겠구나. 한국에 와서 인테리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채희 선생님 사실 선생님 지금 보면 너무 지적이시고 멋지시지만 대한민국 와서 선생님도 당황한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오면 약간 그 군부대 같은 데서 이렇게 숙소를 정해주는데 그 변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 좌식 변기인데 좌변기. 거기서 앉아서 이제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올라 앉아서 거기 올라서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걸 지키던 헌병이 밑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헌병이 딱 지키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 다리가 떠가지고 네. 바람이 없어진 거야. 공간이 이렇게 다리가 떠있으니까 이 밑에가 안 보이니까. 도망갔구나. 권총을 빼들고 문을 벌컥 열어. 왜 그랬더니 없어져서 이제 찾았다는. 예.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하나원에서 금방 나오자마자 이제 그 정말 그 목사님네 집에 갔는데 그분네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욕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욕조가 아니라 물탱크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 이제 물탱크가 되게 이제 그게 물이 꽉 차 있어야지.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물은 항상 차 있어야지 잘 산다 이런 신개념이 있어가지고 물을 꼴딱꼴딱 받아놨어요. 찰랑찰랑 끓여놨다 또 탁 두가 나이때 막 이따가서 이제 TV 한창 보다 두고 하는데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 누가 이거 또 나쁜 짓 했지? 또 받아놨어요. 그래서 한 3번째 만에 이제 뭐 들어갔다 나갔다며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나가서 자매님 왜 그러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아니 저기다 물 받아놨는데 어떻게 자꾸 저 물을 이렇게 없앤다고 하니까 근데 저기다 어떻게 왜 물 받아놨냐고 해서 아니 저 뭐라니 우리 어머니가 이 물 받아놓으면 되게 잘 산다 해가지고 저 물탱크에 물 받아놓는데 어떻게 여기 물 안 받아놓냐고 하니까 저기 모욕하는 데라고 해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